여러분들 주변에 나 이 사람이 너무 의존해서 나한테 힘들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를 두시면 자, 우리 임상적으로도 뭐 단지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렇게 네, 정신과 진단 편람 중에 회장 11살 딸내미가 너무 의존해. 이게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12개의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인격장애 중에 하나는 이제 의존성 인격장애인데, 제가 사실 병원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의존성 인격장애. 근데 의존성 인격이 강한 사람들은 좀 봤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의존성 인격가, 이제 여기서 의존성 인격이라는 건 좀 병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 그래서 비정상적 정상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죠. 과도하다고. 네. 자, 과도하게 의존적이라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의존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달빛 야옹님, 애기 친구 엄마인데 육아든 훈육이든 뭐든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네,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네, 친정엄마 맞습니다. 전화 이제 5일만 넘어가도 전화 와서 화내고 우세요. 울음까지군요. 네. 그냥 의존적인 사람을 우리가 왜 괴로워하나.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고,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 쓰고, 뭐 그러면 되지. 왜 의존적인 사람들이 괴롭지? 네, 이제 이렇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죠. 네, 아기는 100% 의존합니다. 아기는 100% 의존하고 성장한다는 거는 100%가 90%가 되고 90%가 80%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살 남자아이가 혼자 문생 강좌 잘 들어가다가 갑자기 엄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 의존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혼자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다가 어느 날 의존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보통 애들이 유치원 잘 가다가 아프고 나면은 좀 찡얼거리고 좀 애기같이 굴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플 때 만약에 6살이면 엄마가 한 3살처럼 돌봐주고 4살처럼 돌봐주니까 이 아이가 그 아픈 게 날 때쯤 하면 잠깐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가 3살인가 6살인가. 그래서 혹시 지금 문생 강좌 가기 전에 갑자기 아기가 될 만한 기회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의존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퇴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너 안 들어갈 거면 그냥 가자 이렇게. 네. 뭐 아니면 뭐 몸이 아프거나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요. 의존적인 사람이 왜 힘든가? 자, 모든 인격 장애는 본인보다 상대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 상대 에너지를 이렇게 뽑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나는 의존적인 사람은 내 삶에 써야 될 에너지를 뽑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의존의 형태로. 네. 의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결정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해줘. 나 책임 못 지겠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가 해. 너 일이잖아. 너한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동조해 주길 끝없이 바라는 거는 이제 끝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네가 정해줘.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말을 해도 근데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안 좋겠죠? 근데 그거를 거기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뭔가를 부탁할 때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죠. 내 일도 아닌데. 네, 과도하게 의존적인 엄마는 가스라이팅, 그냥 내 삶의 에너지를 뽑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나 혼자 살 때랑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정도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몸이 힘들어서 힘들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건 아이들은 100% 엄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에 대한 걸 끊임없이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아픈데 뭐 소아과로 가야 되나 이비인후과로 가야 되나, 이거 이가 썩은 것 같은데 치과를 어디를 데리고 가지, 뭐 얘 지금 옷을 사줘야 되는데 뭐 좀 비싼 걸 사줄까 싼 걸 사줄까, 뭐 심지어 뭐 양말을 빨간색을 사줄까 노란색을 사줄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결정은 그냥 후루룩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죠. 제가 이제 애들이 좀 큰 다음에 남편이랑 싸우면서 당신은 애들 속옷 한번 사줬냐, 속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서, 그쵸? 어떤 걸, 지 나이보다 큰 거, 딱 맞는 거, 뭐 이런 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봤냐. 칫솔은 뭘 사줄까? 이 치약을 사면 애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근데 이런 거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일이니까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빨리 결정하고, 이제 사소한 거는 루틴을 만들죠. 먹을 거는 어디 가서 사자, 뭐 채소는 어디 가서 사자, 뭐 옷은 어디 가서 사자, 뭐 이렇게. 문제집은 뭐 비상을 살까 뭐를 살까, 뭐 이렇게 때마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제가, 근데 이들은 과도하게 의존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김치 담그는데 소금을 얼마 써야 돼? 그럼 50g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g이에요. 그냥 50g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김치가 너무 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면 기겁을 하고 다음에는 좀 하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그러죠. 나린최님 맞죠? 나린최님, 시어머니가 나르의 의존성. 나르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나르가 있으면 이 사람 참 힘들고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 의존성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만난 의존적인 사람들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는데, 제 대학원 때 동 친구가 있는데 제가 대학원을 먼저 들어가고 그 친구는 1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학기 2학기를 지날 때 그 친구는 시험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와서 자기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갖고 있는 자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걸 이렇게 툭툭툭 해갖고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한 거 없냐? 이 부분은 여기가 빠졌는데 다른 건 없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딱 제가 갖고 공부한 것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제 얻으려면 또 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엄청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따르더라고요. 엄청 따르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했어. 그러면은 진짜 그것만 해도 돼? 나도 그것만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자신이 없잖아요. 나는 그것만 했는데
뭐 당연히 그 안에서 100%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외에 중요한 것들을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 좀 얻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이제 얻어서 갖고 갔어요. 갖다 줬어요. 그러니 아 진짜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아 거의 될 걸. 그랬더니 이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 이 중에서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이따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좀 바쁜데 몇 시쯤에 한가하니 해서 그러니까 9시나 돼야 들어오는데 그래서 아 그럼 내가 10시에 전화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원 입학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하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상대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매일 밤 계속됐어요. 매일. 아 내가 오늘 이 과목 공부하는데 9시에 전화할게. 내가 오늘은 이 과목 전화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할게. 아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 공부를 하는 좀 초조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쭉 받아주면서 스트레스는 받았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근데 제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런 모습을 쭉 보더니 정말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야, 쟤는 너 뼈라도 갈아 마시고 싶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얘는 그냥 뭐 나한테 이걸 좀 도와줘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산채로 송두리째 빡빡 갈아서 다 흡수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있는 걸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갖고 가는 건 착취죠, 착취. 네. 그래서 착취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뭘 이렇게 화가 나면 이게 또 서서히 풀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제 한번 아까 사실 제가 뭐 화를 내려는 게 아니라 또 와갖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죠. 야 너는 내가 날 위해서도 하지 않는 걸 널 위해서 하게 만들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날 위해서 하지 않는 걸 널 위해서 해야 돼. 난 너무 피곤해.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굿모닝 러너님, 깊이 있는 친구가 적은 편인데 제 속 얘기를 나누고자 친구를 의지하게 되는데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지요? 네, 우리가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생기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말하는 친구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입장을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친구는 뭐 조언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을 다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지.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부부 갈등이 되게 심한 분이 이제 계속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랬다가 이제 관계가 끊겼습니다. 자, 이제 아마 거리를 좀 두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모든 거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횟수. 자, 어머니가 근데 이제 시간과 횟수를 줄이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관계를 좀 멀리 하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시간과 거리를 줄일 때 절대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자책도 됩니다.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왜 뭐 애가 야 너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숙제해 이렇게 했는데 애가 뭐 10시 11시까지 못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곽주연님, 의존적인 엄마를 닮을까 걱정입니다. 네, 의존적인 엄마가 같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 의존적인 사람은 의존적이라는 걸 모릅니다. 엄마 너무 딸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딸이 돼서 그것도 못 해주니? 뭐 이렇게. 유머관광님,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오면 지쳤군요. 그 의존적인 사람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 오니까, 말은 이제 의논이죠. 의논해 오니까 내가 대충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단계를 거치면 당연히 힘이 들죠. 그래서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뭐 예를 들면 얘 우리 집 뭐가 고장났다, 이 말만 하면은 혹시 유머관광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해결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 또 고장났다 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영박님, 하루 종일 리서치를 하거나 꼭 누가 좋다는 걸 사거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정할 일이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자, 요거는 강박이고요. 의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분이 막 저를 의존하신다, 뭐 이 방송에 매일 들어오시고, 근데 제가 애들은 좀 때리면서 키우세요 이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가끔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애를 학대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학대당해서 죽었는데 엄마가 학대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의지하는 어떤 제3의 인물, 이게 뭐 누군가랑 굉장히 엄마 친해졌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하라는 걸 계속해서, 심지어 그 사람을 따라서 집을 나가요. 애들을 데리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다가 애들이 학대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애들은 훈육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체벌을 하고, 체벌이 아니죠. 폭력이죠. 폭력을 휘두르다가 애들이 죽는데 엄마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모르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 후배 중에 이제 이런 범죄자들을 평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심각한 정신병도 아니고 뭐 반사회적 인격도 아니고, 내 기계교인가, 그런 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주 병적인 의존적 인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존성 인격장애는 자기 결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라고 할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과하게 복종하고 절대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일견 좋고 마음 약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의존성은 가족 사이에 훨씬 더 좀 문제가 된다 그래야 되나?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모, 형제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안 해주면 걔는 아무것도 못해. 뭐 맨날 일은 치고 나만 기다려. 라든지.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아마 사회나 어떤 동네에서 커뮤니티에서 만나면 아마 관계를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은 좀 끊기가 어렵죠. 빵이맘님, 저도 임신한 친구가 엄마 선배라고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하는 법 알려달라 그래서, 자, 그분은 의존성 인격장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임신 출산 바우처를 신청해야겠다는 결정은 하거든요. 그분은 정보 착취? 진짜 의존적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안 돌보는구나, 나라도 뭘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 돌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에 갔더니 애들 옷이 하나도 없더라. 집에 갔더니 뭐 살림살이가 없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다 갖다 주고, 뭐 음식을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 그러면은 그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게끔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 대박이고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는 그냥 착취형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달빛야옹님, 제가 겪은 그 엄마는 제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저와 일을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퍼뜨리고 그 사람들까지 저를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 인격장애들은 자기가 의존하던 대상을 잃게 되면 이렇게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달빛 야옹님이 만난 그분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고 의존하는 것처럼 하면서 착취한 거죠. 그리고 착취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화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면서 모든 걸 알게 되었고, 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정하려는 의지도 없고, 네, 오히려 저와 인사를 하고 지내는 거에 대해 집착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달빛 야옹님이 이해를 하려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거나 저 같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냥 달빛 야옹님이 만난 분은 이렇게 어린애가 약간 못된 어린애가 의지하다가 의지가 안 되면 돌아서서 욕했다가 또 와서 의지하고, 그냥 어린애 약간 못된, 왜 여자친구들 중에 이렇게 뭐 달라붙는다는 표현하죠.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뭐 밀쳐내면 이렇게 해서 막 말하다가 또 이렇게 달라붙고. 네. 친절한 은지씨, 저는 평생 착취형 인간들에게 시달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이제 의존형 혹은 착취형 인간들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의존형, 착취형 인간들을 부르는 또 인간형들이 있습니다. 소소맘님, 친정엄마가 제 행동이나 말에 서운하다고 느끼시면 알아 누우시고 며칠 뒤에 울면서 전화하고, 통화하면 기뻐져서 자연스럽게 통화하면 기뻐져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네, 잘하셨네요. 씁쓸하실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의존형 사람들은 자기를 안 돌보고 결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떠넘기죠. 이 떠넘길 때 방법이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면은 이제 내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해 올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 뿌듯함.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구나.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선의를 베풀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뭐 누구 엄마 그거 내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럼 이제 또 언니 그거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진짜 도움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타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쁩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담이 되면서 나 좀 저 사람 멀리하고 싶어 라고 느낄 때 또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괴로움? 자, 저 사람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을 내치는 건 내가 너무 냉정한 인간이라는 거야. 나쁜 인간이라는 거야. 라는 괴로움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래요. 자기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근데 진심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우울증 환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아 내가 너무 나쁜가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100% 복종해요. 그리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와서 책임을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 입장에선 덫에 걸린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해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아무 책임도 안 물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거는 손해보고 마는데 저 사람이 손해본 거는 왠지 내가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장녀, 그다음에 엄마가 딸한테 의지한 경우. 자, 이제 이들은 자라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당연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돌보는 행동을 하고 그 돌봄을 끊을 때 뭔가 굉장히 존재론적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아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되면 엄마가 아픈데 나는 랄라룰로 나가서 노는 것 같은 느낌? 자, 근데 이제 혹시 그런 게 강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역할을 강요받으면서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까지 돌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나는 그런 역할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역할을 강요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족치료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페어렌타이징. 발음 끝내주죠. 페어런트는 부모고요. 페어런타이징은 한국말로 부모화입니다. 부모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데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의 역할이 바뀔 때 이 부모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거 있죠. 뭐 누구야,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누구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누구야, 엄마는 너 아니면 기분 좋을 일이 없다. 누구야, 너가 아니면 엄마한테 누가 이런 걸 해주겠니? 뭐 이제 이런 거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돌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누구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런 말 했다. 누구야, 니네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누구야,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저는 결혼할 때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 말로는 뭔 무속이니 이랬대요.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복이 많다. 그러니까 저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면 이 집의 복을 다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혼수로 준비한 이불에서 약간의 천을 잘라놔야 자기 복을 두고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저의 혼수 이불의 일부를 잘랐다는 거. 복을 다 갖고 간대요.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인간적으로 기둥 대접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뭔가 좀 잘 되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너만 잘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자른 건 좀 기괴하죠. 네. 그래서 첫째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뭐죠? 뭐라 그래야 되죠? 부모의 기색을 살피고 동생을 보살피고 좀 조숙하고 의젓하고, 네, 이런 역할을 강요라 그래야 되나요? 강요? 이제 뭐 은근한 강요를 받죠.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 더 그래요. 서열에 따른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훨씬 그 중압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자들은 뭔가 이제 정서적으로 네가 보살피는 역할을 해라 하지만 남자들은 재정적인 것도 책임을 주거든요. 너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우리들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야 된다.
네가 학교 마치고 돈 벌면 부모한테 돈 줘야 된다. 네가 잘 살아야 우리도 큰 소리 치고 산다. 네가 잘 살아야 형제들도 잘 산다. 많죠. 예, 저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용어가 많네요. 친절한 은지씨 눈물 날 것 같다고요. 아, 네,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아, 네, 혼수이불. 정쌤의 완전 독해. 웃기고 슬프고. 전 슬프지는 않게 웃기기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뜬금없다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냥 참 별걸 다 하시네. 그냥 이불을 다 두고 올까?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내님, 예, 어쩌면 제가 선생님께 상담받은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와 딸 관계, 친정 엄마까지 살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인이 된다는 거는 의사 결정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면, 애를 키우는 엄마면 애 키우는 거에 대한 의사 결정,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어느 소아과에 갔는데 이 선생님 좀 별로야. 모르고 갔어. 그러면 이제 다른 소아과를 찾는 거, 혹은 이 소아과는 그렇게 썩 선생님이 신통력이 없구나, 그런 판단, 그럼 딴 데를 찾아야지 하는 찾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한테 의존하면 이게 성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나이에 맞게 결정을 하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고 결과를 얘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 저는 그 간식이라 하겠네요. 그냥 그때는 이제 가게였죠. 구멍가게는 아니고 그냥 동네 가게에서 이제 뭔가 군것질 거리를 살 때 이렇게 돈을 줍니다.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애가 가서 뭘 고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풍선 부는 게 이렇게 딱 그 선물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는 요만큼 쥐꼬리고 풍선이 크게 붙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저 풍선은 3번 불면 터질 것 같고, 먹을 거는 코딱지만큼 있어서 저거를 사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니나 다를까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있다가 뭐 누구야, 이거는 금방 터지고 이거는 조금밖에 없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는 일단 이제 유혹에 빠진 거죠, 한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사겠다고 울어서, 울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풍선은 오래 못 갖고 놀 거고 먹는 거는 조금밖에 없어. 그래도 사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줬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풍선 뻥 먹는 거 이만큼 울더라고요. 그래서 예, 놔뒀습니다. 이게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우니까 거 봐라, 아까 엄마가 딴 거 사라 그러지 않았냐, 응? 다음부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의존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존성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간식, 군것질을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1번, 2번 이렇게 하면은 한 번 1000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마음껏 사게 했어요. 그래서 후회라는 결과를 겪게 했죠. 그러면 엄청 애들이 신중해집니다. 왜냐면 얘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뭐 간식, 뭐 이런 거 정말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간식을 자기가 경솔하게 고르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더라. 근데 이런 거를 계속 겪게 하니까 되게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직도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장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장. 그런 게 있어? 그거는 딴 데보다 30%야.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을 모아서 이제 약간의 주식. 네, 뭐 여러분 주식이라니까 이제 자기 용돈 모은 걸로 뭐 10만 원, 20만 원 주식을 사던데, 최근에 저랑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에 너는 어디 거 샀니? 했더니 애플하고 테슬라를 샀다고. 그래서
엄마도 외국 걸 좀 해보면 어때? 근데 저는 뭐 주식은 그냥 이렇게 몇 개씩 한번 사보는 걸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전 주식 같은 거 너무 이제 그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안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주식 산 거 너무 떨어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제 약간 입을 다물고 허공을 보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근데 이제 22살짜리 아들이 자기 돈을 주고 산 주식에 대해서 그 정도의 책임감을 보이니까 그냥 잘 컸네, 누구네 집 아들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이에 맞는 정도의 의존과 독립, 책임과 결과를 겪게 하시면 되고요. 네, 김아름님 오늘 라이브 듣고 제가 조금 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 결정 자체를 맡기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아, 나 이거 잘못 샀네. 아, 내가 이 남편이랑 괜히 결혼했네. 아, 내가 얘를 여기를 보내는 게 아닌데. 네, 이런 걸 내가 괴로워야 됩니다. 괴로운 게 맞고 그 괴로움을 견디는 게 성인입니다. 괴로움을 안 겪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계속 물어보고 이런 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삶의 의미는 저는 그냥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제 삶의 의미는 사실 성장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먼저예요. 안 해본 거는 다 한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지 않을까? 네, 이제 이 보이스 트레이닝도 좀 목소리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다음에 해본 다음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을 주고 내가 이 정도를 샀구나. 가성비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듣고 1시간 전보다 좀 더 성장이 됐다면 제가 굉장히 보람 있는 1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